예전부터 부동산 PF 상황 우려스럽게 보고 계셨던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예견된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빨리 뭐 상황이 하나 전개가 됐죠. 예. 물론 뭐 예전에 새마을금고건이 조금 잠깐 뭐 또 분위기를 나타냈었는데 그 태영이 일단 분양 현장이 시장이 아신 바와 같이 추석 이후에 약간 또 매수 심리도 낮아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침체기로 다시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현장마다 어떤 앞으로 분양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경기가 좋으면은 뭐 중간에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것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현장도 많다 보니까 태영은 그러다 보니까 400억이죠. 만기 상환 도래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상환에 실패해가지고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좀 분양 그저 증권가 찌라신가 거기에 예. 뭐 우리 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설 다 망한다. 네. 우리는 안 망한다. 근데 그게 어느 회사인지 아무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미뤄서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견된 상황이 조금 빨리 나왔는데 공교로운 건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그 금감원장께서 11월이죠. 10월에 한계 기업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표현이 나오고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11일이 워크아웃 관련돼서 뭐 개시된다 안 된다 예, 말들이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16위권의 나름 대형 건설사고 그렇죠. 하도 업체도 많으니까 결국은 이게 잘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은데 네. 교수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채권단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곤혹스럽긴 하겠지만 정부에서 이미 어떤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못을 박았잖아요. 태양건설 외에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 잘 될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미뤄 생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또 덩어리가 크고 네. 하도급 업체가 또 많지 않습니까? 네.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대주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일단 워크아웃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주단 중에 특별한 뭐 사정이 있는 뭐 채권단이 하나 있다. 이랬을 경우에 난항이 있겠지만 3분의 2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땐 크게 무리 없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저희가 가정해서 대비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예. 다른 것보다는 이제 연쇄 부실 우려, 부동산 PF의 연쇄 부실 우려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시청자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전망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예견된 상황이다. 시기의 네. 문제라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그동안 저 보도를 접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증권사가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증권사들이 후순위 대출이 좀 많습니다. 네. 그 134조 지금 PF 잔액인데 그 중에 63조가 브릿지고 34조가 브릿지고요. 30조 그리고 104조 정도가 본 PF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브릿지는 이미 좀 상태가 안 좋지만 이 본 PF도 사실 증권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분양률이 사실 60에서 70%를 넘어야 기본적으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현장들의 분양률이 한 40%로 좀 집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손실은 불가피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40%인데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하고 대주단이 계속 재원을 투입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뭐 앵커님들도 아시겠지만 쉽게 나아지기에는 사실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금리 상황들이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레고랜드부터 벌써 1년 지났고 네. 2년 차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사 중에 뭐 신용등급별로 다르겠지만 최소 7에서 10%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또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이미 그 사업 현장에 대한 수익성을 일단 제로 상태인 거죠, 이미. 그 와중에 진도가 안 나오거나 분양률이 좀 진행이 안 되면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이 계속 추가적으로 뭐 연장된다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취약점이 이제 좀 올 가을 이 정도 때 또 봄에도 좀 있긴 한데요. 물려있는데 가을에 제가 알기로는 좀 만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부실 그 리스크가 전부는 아니고요. 증권사 쪽에 좀 치중돼 있다. 이렇게 정도로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증권사 쪽에 그렇게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면 네네. 이게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그냥 터지고 가도 될 정도로 볼 거냐 아니면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은행권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좀 해결이라는 건 정말 정식으로 뭐 네. 손실을 분담시켜서 갈 거냐가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거는 교수님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미 저 현장별로 금융기관별로 뭐 현장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나 계속 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년 동안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겠죠. 분석이 됐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 원장이 뭐 한계 기업은 책임지라는 얘기가 부동산 분야뿐이 아니라 일반 기업도 우리가 한계 기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모두 함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창용 총재의 또 발언도 워딩이 같은 결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볼 때 정부에서 이미 옥석을 좀 구분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사일지라 할지라도 증권사가 몇십 개 되잖아요. 그 중에 뭐 유명한 증권사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여기에 좀 익스포저 노출된 증권사들은 많이 유명한 회사들은 몇 개 없어요. 네. 제가 조사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미리 대비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크지 않은 증권사들은 결국 터지는 방향으로 정부도 네, 유도할 정리되는 가능성이 높다. 방향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네, 네, 그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네. 왜 지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작년 10월에 갑자기 좀 레고랜드 사태가 신용경색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 신뢰도를 맞추고 가는 것인데 한 군데가 브레이크 현상이 벌어지면 연쇄적으로 좀 도미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충격이 좀 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느 현장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불안 심리를 여전히 리스크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정부에서 뭐 본격적으로 나섰잖아요. 뭐 F4가 다 나오셔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막을 테니 걱정하라 말라고. 일단 그거는 잘 했습니다. 그 당시엔 잘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MB 정부 때를 돌아보면 되는데요. MB 정부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가이드라인이 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별로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그 배제하고 네. 현장별로 분양가를 좀 낮춰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사업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현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PF 유동성을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양가를 20% 인하하면 그 현장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싸니까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또 대출을 그 당시는 DSR이 없었고 LTV 있었잖아요. 네. LTV를 85%까지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윈윈이죠.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토지 가격이 비싸다든지 분양가가 높았던 현장들에 대해서는 구제해도 살아날 수 없다. 이 부분들이 이제 터지게 됐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어떤 그 사업 현장들이 혹시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아까 말씀하신 기대감 네. 이런 걸로 이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이어왔어요.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보통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10% 정도 금리가 네. 적용되잖아요. 조달 금리가. 그러면 2년이면 20%잖아요. 네. 근데 건축비가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계산해 보면은 수수료 같은 거 계산하면은 수익이 다 소진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 수순에서 상호저축은행 건이 있었잖아요. 2011년도에.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알지만 지금 당장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또 말씀드리지만 금감원장이 이제 1년 동안 다 정리를 했고 좀 옥석을 구분했고 구분해서 정리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를 준 거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고 어차피 너무 땅을 비싸게 샀는데 분양가가 높았는데 안 팔리니까 이 일이 터진 거고 당연하죠. 지질 끌리다가 이제는 네. 끌어갈 수 없으니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시지만 미국과 금리가 역전차가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게 건설회사에 도움이 될 어떤 팩트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PF만 문제, 물론 PF도 문제이긴 한데 네. 이 PF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건설사가 망하고 네. 하도급체가 망하고 네. 그럼 내수도 안 좋고 뭐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가계대출이나 이런 사업자 대출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하시죠. 그거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미 한국은행에서 예전에 작년 가을에도 한번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네.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BIS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왔을 때 작년에 그랬잖아요. 집값을 낮춰라. 이 얘기는 말씀 주신 PF랑 연결되잖아요. 그 PF 중에 부득이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야 앞으로 리스크 구조 조정이 잘 돼서 큰 문제 없이 갈 거다라고 이미 답을 줬어요. 그 때문에 정부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장이나 총재나 이런 워딩들이 같은 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예전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시장에 좀 하방 요인은 분명히 되겠죠. 네. 네.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네. 분양가가 낮춰진다는 얘기는 주변 집값도 좀 낮출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당연히. 있을 네, 거고 그냥 맞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내려오면 얘는 구축이니까 내려올 수 있는 거고 네, 스프레드가 네, 있어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사람들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니까 예, 예. 이게 뭐 내수 소비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선택을 과연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140만 가구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가격이 내려와서 피해를 보는 층은 최근에 영끌한 분들하고 갭 투자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한 100만 됩니다. 100만. 그럼 네. 1주택자가 1,000만이고 무주택자가 그쵸, 1,000만 반반 가까이 정도 되죠. 되는데 네. 그러면 이 2,000만이 소비력이 증가되는 게 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지 네. 그 100만이 위기를 겪어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두 개를 비교해 봐야겠죠, 가중치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하는에서 계속적으로 긴축을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또 명료하게 써놨어요. 네. 긴축 들어가야 된다. DSR 적용해야 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를 분명히 썼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짚어보시면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한쪽에서는 피해가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또 피해가 아닌 순기능도 역할이 있겠는데 이 두 개를 정부에서는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하는데 한은의 입장은 그냥 긴축을 가자는 얘기고 네, 그렇죠. 또 확실하죠, 정부의 입장은 한국은. 네. 그걸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둑격언으로 사소취대라는 말이 제가 막 떠오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의 대응이야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교수께서 보셨을 때 좀 이렇게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도 있을까요? 어떤 방향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런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대응책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 대응책이요? 뭐 위기나 이런 것까지 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하면 네, 네.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면 좋을 원칙적으로 것 같아요. 하면 한 사업자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사업을 하려는 시행자들,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이게 유동성이 흐르고 경제가 순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어떠냐면 여력이 있고 돈을 가진 사업자들조차도 지금 이 값에 땅을 사가지고 답이 없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경맥통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낸다는 얘기 뭐예요? 어떤 토지와 건축비의 기본에다 이익을 던졌을 때 이게 시장에서 받아질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하지 가치 가능한 선이 나오잖아요. 그 선이 지금 갭이 벌어진 거죠. 그럼 결론은 나온 거죠. 그럼 현재 있는 현장들 중에 자꾸 PF 문제가 나오는 현장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되고 나면 말씀 주신 대로 토지 가격이 낮아지면 분양가도 낮아지면 그렇죠.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접근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수순으로 가는 게 대응 방책인데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PF 부실이 금융 리스크로 얼마나 전이가 될지를 충분히 모니터링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금감원장이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스탠스가 이미 정책 대응 방안을 정했다고 저는 판단돼요. 어떻게 그렇게 정책 대응을 할까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대응 한계 방안이 기업이나 예를 들어. 조금 더 예전에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하거나 이런 요인들을 기다렸었는데 미국의 스탠스를 보니까 조금 인터벌이 길잖아요. 네. 내년 한 해 해봤자 0.5에서 0.75니까 네. 그거 갖고 금리 인하가 이뤄져서 PF 사업장들이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을 보존하기는 힘든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겠구나 해야 라고 된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책 대응은 나온 것 같고 다만 그거를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하고 연착륙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어가려고 투트랙.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론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신생아 특례론은 이제 매수 심리를 지켜주니까 1%대 금리라고 하던데요. 네, 왜냐면 네. 뭐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하방 심리를 받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투트랙으로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들어가지만 한쪽에서는 또 수요를 좀 진작하는 걸 동시에 써서 연착륙의 패턴으로 좀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근데 그거는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해석이시고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보이는 게 없을까요? 제 개인적으로요. 좋은 질문이다. 지금 수요가 움직이려면 주택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억나시겠죠? 원희룡 장관이 예전에 뭐 PIR 지수 얘기하시면서 18인데 12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단순경유가 한 40%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35% 30% 조정됐다가 수요가 붙으려 그럴 때 특례론이 나와가지고 90%까지 회복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갭이 또 발생한 거죠. 그럼 그 갭이 조정이 돼야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시간에 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와서 리스크가 깨지잖아요,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면은 연착륙의 로드맵을 좀 제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에. 네, 집값이 네, 앞으로 몇 집값에. 년 안에 네. 이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해놓고, 그럼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도 차후에 나는 언제쯤 주택을 사겠다는 로드맵이 나올 거고, 지금 사겠다는 로드맵이 나오고, 건설회사 입장은 또 어떨까요? 내가 버틸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참여자는 건설사하고 수요자잖아요. 네.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가이드를 줘야 되려면 그 가이드를 로드맵을 주면 각자 경제 주체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가 될 것이고 어느 바닥에 가면 다시 이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지점을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지점에 대한 가이드를 소비자나 건설 회사에 좀 이게 준다라면 신호를 시장에서 충분히 스마트하니까 충분히 감내하면서 연착륙으로 잘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가이드를 안 주면 계속 혼동스럽거든요. 이게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가지고 네. 매수자 매도자가 다 좀 혼동스러운 상태가 되니까 그걸 풀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제가 아까 여쭤보려는 건 뭐였냐면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거를 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규제가 주택 수로 되고 있잖아요. 주로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네, 되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 네, 그건 열채인 좀 사람하고 합리적입니다. 예. 15억짜리 한 채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왜 1억짜리 열채가 더 규제를 많이 받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지역이라고 믿어지는 지역이나 지방이 더 안 좋은데 맞아요. 요거를 그렇게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그건 있어서 합리적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손댈 게 많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죠. 한 채가 있는데 30억인 거 하고 네. 10채가 있는데 8천만 원짜리면 8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개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라 좀 판단합니다. 예. 혹시 그게 국회에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시행령으로 되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그 바꾸려면? 부분은 이제 그 시행령에서 충분히 정부에서 네. 의지만 갖고 있다라면 법조항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세금 네. 문제부는 이제 법조항으로 그렇죠. 연결되지만 그렇죠. 나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금액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 충분히 그렇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조정 네. 의지만 알겠습니다. 있다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 당국, 금융 당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까 네. 싶어요. 업계에서 자구 노력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예. 이제 뭐 정부에서 일단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지금까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MB 정부 때처럼 가이드를 확실히 주더라면 시행자 입장에서요.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버텨보는 거고 또 부담이 적고 이렇다라면 이어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재원이 안 들어올 때 내가 사업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이미 정리를 했겠죠. 그러면 손실이 최소화됐겠죠. 네. 그 타임을 일단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혼동스러웠던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 현장까지 지원해 주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2, 3년 뒤에 된더라도 그때까지 버틴다라면 나는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었고 다행히 작년 연말에 금감원장께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주셔서 이제 현장에서도 어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가이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방향대로 간다라면 약간의 고통은 있겠지만 빨리 정리가 되고 빨리 회복되는 시간이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배탈이 났으면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치료 안 하고 계속 가면 큰 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일단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현장별로 또 소비자별로 그거에 맞춰서 서로 움직이다 보면 정상적인 또 시스템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그때가 빨리 오는 게 좋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결국 꽉 묶인 게 이렇게
기업에서는 좀 분양가 낮추고 손실을 감내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맞아요. 정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하신 로드맵을 주는 게 좋은데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예, 상황에서 예, 예. 누군가 뭐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지금 가장 사람들이 집값 빠지는 거 빼고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나 상황은 뭐라고 보세요? 요게 풀리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게 혹시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뭐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에도 문제인데요. 많이 문제죠 지금. 네. 아마 풀릴 수 있는 게 정부에서 네. 그 지방에 또 아까 말씀드린 PF 조금 좀 어려운 현장들이 또 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네. 증권사도 그렇고 그 MB 때도 그랬고 던질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남은 게 뭐냐면은 미분양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신규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매입을 할 경우에 지금은 이제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물론 네. 이제 그 전제는 자구 노력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가격을 낮췄는데도 미분양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가들이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산가들이 나서서 그렇죠.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경우가 우리가 네. 2번이 있었잖아요. 네. IMF도 그렇고 글로벌도 네. 그렇고 그때 던진 게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매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 앞으로 감면해 주는 아, 제도가 감면 면제. 아주 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미리 나와도 된다고 좀 봐요. 네. 나오고 금강 원장이 말씀하신 구조개혁 동시에 가면 음. 제일 좀 치료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제도가 나올 것 같고 임대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예전엔 과도한 혜택이었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많았으니까 미분양이 됐는데 임대사업자는 자산가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데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정한 혜택 수준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숨통을 트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양가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의 양도세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네, 맞습니다. 감면 면제나 네, 맞습니다. 지금 매입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돌려주든지 뭐 이런 네, 네. 대책을 얘기하시는 거죠. 충분하죠. 정부의 의지가 있고 과도하지가 않은 선이라고 모두가 느끼는 그런 라인은 사실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잘 조절해서 좀 세밀하게 이제 발표한다라면 제가 볼 땐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주택 가격이 다운되면서 연착륙이면 접근성 그렇죠. 좋아지고 예. 어려운 현장에서는 또 유동성 확보가 되니까 좋아지고 자산가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혜택을 보니까 좋아지고 윈윈인 상태라는 게 뭐 좋은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기획진단 특집 시간 그 첫 번째 순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치료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네네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총 정리를 해보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질병을 치료한 치료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다. 네, 또 네.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맞습니다. 예. 정리를 하고 저희 1부 순서 마무리하고 2부 순서네요. 2부 순서 마무리하고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 디지털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